안전을 위해서 휴대폰은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토실대 연구원 주관으로 도시재생 효과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도시재생 지원기 활동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건축문화 기반 도시재생 전략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도시재생 지원기구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특법에서 소규모 건축사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점진적인 재생사업을 통해서 생활재생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수정 연구위원께서 건축문화 기반의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건축문화 기반의 근린재생 개념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특정 등 새로운 제도를 활용한 근린재생 방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미 부연위원께서 지역의 건축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건축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과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양대학교 구자원 교수님께서 지금 앞에 보시는 대통령 토론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영 연구위원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약 이틀간 지금 세미나 계속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 거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7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단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들을 어저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축 관련한 문화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아마 와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지자체에서 선도지역 공모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사업 구상서를 작성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물리적인 기반 사업 그리고 주민의 어떤 자활 기반, 활력 같은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4년 안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이고 향후 이제 10년 이상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특히나 저희 연구소에서 오늘 발제해드리고자 하는 근린재생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개별 건축 행위들,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개별 건축 행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축 행위에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와 법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사업을 준비하실 때 지금 공모 지침에는 나가 있는 내용들과 오늘 소개드린 법 제도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근린재생이 지속적으로 준비가 되고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어떻게 근린재생 사업에 결합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문화 기반의 근린재생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간단하게 건축문화 기반의 근린재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제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가 도입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제도의 내용과 특성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제도들을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건축문화, 그러니까 건축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근데 도시 근린재생의 원동력,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지역에 기대자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 공장,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의 기반이 되었던 건물을 활용하는 것들을 건축문화 기반의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린재생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의 물리적인 정비 중심에서 소규모의 정신적인 정비에 통합적 재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소 중심의 삶과 문화, 일자리가 함께하는 거주자 중심의 통합적 재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건축문화 기반의 근린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문화 기반의 근린재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정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장소는 있지만 그 안에 개별적인 건축물, 소규모 자투리 공간 이런 것들을 개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안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들을 같이 정비하면서 이게 정신적으로 확산이 돼서 결국에는 몇 단위의 근린재생 사업 구역 단위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건축문화 기반의 근린재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재생 과제와 추진 방향은 뭐 다 이미 어제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산된 정부 지원을 이 장소 중심으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장소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정비, 사회문화적인 재생, 복지, 경제적인 재생들이 결합해서 결국에 주민 주도에 그리고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게 지금 다들 아시는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근린재생형에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아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근린재생 활성화 계획,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 하시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각 장소 단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텐데요. 결국에 이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주문 생산 방식의 도시재생 수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가장 목표지향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재정을 어떻게 지원을 받고 민간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수립을 한 이후에 공공의 지원이 가고 결국에는 이것들을 시행해 가면서 나중에는 활용체계로 선거평가를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선도지역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셨을 거고 공청회 이후에 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사업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 안에는 건축문화 기반의 이제 공공사업도 있고요. 일반 프로그램 사업도 있을 겁니다. 특히 건축문화 관련해서는 마을기업, 집수리 관련한 마을기업 같은 그런 경제 활력 사업도 있을 거고, 공동체 형성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고령자 돌봄 서비스 같은 일반 프로그램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물리적인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여러 법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화되어 있는 도정법상의 현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국계법상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구역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입법 예고된 건축법상의 건축 협정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될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 사업들은 사실은 구역 지정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 안에는 이러이러한 구역은 건축협정구역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구역은 도정법상의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대략적인 바운더리만 넣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된 이후에는 개별 사업의 법에 의해서 또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프로그램 사업들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 체계에 의한 주체들의 역할들입니다. 이건 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노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고 해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없어지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도입이 됐고 서울시는 이미 몇 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승인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이제 제정된 것들인데요. 건축법상에 지금 이미 이제 특별건축구역은 그 이전에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특별 가로구역이 작년 연말에 입법 예고됐고 건축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꺼비 하우징이라든지 서울의 동네목수 같은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센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개정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좀 오래전에 도입됐던 경관협정제도, 경관 사업 같은 것들을 이 사업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도정법상에 의한 소규모 정신적인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에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수립하려면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이런 구역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서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합시다라고 하면 정비계획 수립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가로수택 정비 사업을 하면 된다 하고 정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종전가로 유지가 필요한 그런 주거지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공공지역이 보존한 유자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택 정비 사업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대제한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들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완화 조항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노후 주거지는 사실 적도 조건이라든지 도로 여건들이 개별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완화를 해주면 주거환경이 다세대에 가가고 건축 행위 했을 때처럼 열악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텐데요. 이건 뭐냐면 전제 조건이 협의를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공공성을 기여를 하면서 필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주거지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주변의 여건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필지 행위들을 좀 조합 단위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실 수 있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택 정비 사업의 효과는 이제 주민 부담금을 좀 감소하면서 커뮤니티를 유지를 하고 정신적인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조금 더 공공적인 영역이 강조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이미 이제 완료됐던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 계획 수립 관계부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같이 도입됐던 게 이제 가로수택 정비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주거지에 적용 가능한 겁니다. 이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구획정비 사업으로 지정된 노후 주거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방도시 가면 대구가 정말 철거적 개발 안 된 이런 노후 주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 이남 지역의 전체 주거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런 주거지역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도지역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지역도 이런 주거지가 많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형화된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 확보 없이 이렇게 주택 정비가 가능한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 건축법 완화 특례 조항인데 특히 이런 것들을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1층에 배제하는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의 특례 조항, 이제 주택법의 부대공인 시설 설치 기준이 굉장히 좀 경직되게 돼 있고 이러한 소규모 주택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대공인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정도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좀 설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공이 지자체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가로구역 단위라고 하면 이런 게 정신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그 주거지가 변하지 않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건축구역과 특별가로구역은 특별건축구역은 2007년에 제도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 개념의 어떤 개발 사업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세곡지구에 LH가 건설한 보금자리 주택에만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계획이 돼 있고요. 이제 당시에는 신도시 중심의 건축 특례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2010년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밀집시가지가 이런 특별건축구역이 필요하다. 특히 한옥 밀집 지역들에 대해서 건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단안의 완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완화가 아니라 그 계획하는 수립 주체가 예를 들면 건축성을 후퇴시키는 것들을 좀 완화하겠다면 그거에 대한 성능은 보장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인 그 대체안이 있어야지만 완화점은 그 계획 수립권자가 선택을 해서 건축법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 측면에 좀 유연한 제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 특성을 보존하면서 구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유용한 수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옥 같은 경우는 초마성 같은 경우 그냥 일반 건축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한옥이 초마성까지가 다 법규에 산입이 돼서 건축 행위 자체가 이제 기성 주거지 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성능을 보존하면서 몇 가지 특례를 적용을 하면 기성 시가지 안에서도 이런 문화자산이라든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이제 이거는 201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특별 가로구역 지정입니다. 그 특례 조항들이나 운영 방식들은 특별 건축구역과 유사합니다. 근데 아마 지방 중소도시들은 아마 심각하게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상업가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업 지역으로 돼 있지만 그 간선가로에만 상업이 돼 있고 뒤쪽 이면블록은 다 주거지를 안 만드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지 규모는 작고 그다음에 가로 특성에 따라 다 다른데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나면 그 가로가 좁거나 넓거나 상관없이 건축법에 의한 행위들은 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각각의 면에 있는 부분들만 건축 행위가 가능한 그런 구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지역들은 정비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특별 가로구역은 가로를 중심으로 양쪽 사이드에 면에 있는 그 필지들을 일정 구역을 정해서 이러한 특례 조항을 적용하고 가로 특성에 맞는 환경들을 정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행법에는 이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만 특별가로구역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가로의 면에 있는 요만큼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특별가로구역에 대한 건축형이라든지 통합계획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있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제도로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경관협정 사업이고 주협정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주민 주도의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주민 주도로 이웃하고 있는 그 필지하고 연락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소유권은 개별 필지 단위로 소유를 그냥 가져가는 대신에 이 건축협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공이 쌍지공원이라든지 코디네이터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도시재생법 말고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함께 연계 사업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법 예외 적용률이 공시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압력 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가로와 필지 여건, 인적 대지 높이 제한, 인적 필지 교환 여건들, 그다음에 일괄 허가 제도는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일괄 허가 제도를 좀 도입하자고 했었는데 작년에 입법 예고된 그 법안에는 일괄 허가 제도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국토부 건축정책과에서 다시 일괄 허가 제도를 넣는 것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럼 이 건축협정을 통해서 정비사업과 폐미, 그 다음에 주민 간의 약속에 의한 생활 규약들이 지금 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의 효과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주택정비가 주민 생활 여건에 또 경제 여건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좁은 필지에서 외부 공간을 압력 건축을 통해서 공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맹지 같은 부분들에서 압력을 활용해주면 맹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기반시설 투자 비용 없이 이런 근린재생형 사업에서 주민협의를 통해서 이제 건축협정 사업이 적용이 된다면 정신적인 재생 사업에 효과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땅콩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협소 필지들도 있습니다. 미성주거자 안에는 이러한 이제 이러한 사회가능 방식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높이 제한 했을 때 환경에 그렇게 크게 저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필지 단위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이런 주거지에 기존 현행 법을 적용을 하면 결국에는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그 전원처럼 안 하면 주택 개보수 행위조차도 안 되는 그런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 안에는. 결국 이런 데들만 이제 주택 행위가 일어날 텐데요. 그것도 사전 제한 걸리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건축 협정을 맺으면 개별 필지 단위의 이제 소유권들은 보장을 하면서도 공지들을 좀 함께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이거와 함께 쓸 수 있는 게 이제 경관 협정 사업입니다. 협정은 다들 이미 해보셨던 그리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결국에는 개별 필지 행위들, 그 다음에 주민이 내가 내 집을 고쳐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웃집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무슨 두 집이 함께 건축행위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건축사를 찾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이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텐데 주민들 이런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은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돈도 그렇게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내 집이 과연 그거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 집이 다시 져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개보수만 해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건축법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지자체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정법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법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도 되고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안에 특화된 한 분야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네목수나 두꺼비하우스 서울시에 사고 있는 것들이 대행해도 되고, 이건 지자체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수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 지원센터라는 게 설치가 되면 주거보수 프로그램, 도시관리 성능 개선들을 좀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컨설팅하고 DB를 제공 구축을 해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알선해주는 그런 일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도가 다 이제 마련은 돼 있습니다. 이제 메뉴판은 마련이 돼 있는데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이 우리 지역에 적용할 것인가는 주민들과 지자체에 행정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정법에 대한 도시재생 특별법에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하게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사 선택해야 되는 근데 각 제도의 특성을 아셔야 이제 이 사업의 내용들을 취사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개별적인 사업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인 사업들, 프로그램
사업들이 결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기반, 토대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이러한 토대는 항상 존재가 되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결합이 돼야지만 이 물리적인 사업들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정책 사업들을 보시면 이제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하는 바만 자산과 연계하는 바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은 아마 이제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한 거 보면 빈집이 이게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구에 있는 빈집들입니다. 빈집들이 그 밀집되어 있는 데를 보면 이제 모형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밀집구역에 이러한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러한 빈집들을 활용을 해서 장수마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를 연결하는 주택 개호수 사업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부는 본가 같은 경우는 공폐가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도시 선도 지역을 선정이 되면 그 비용으로 매입을 해서 순환형 그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을 해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 다음 발제 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실 텐데 문화자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화자산을 지역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건 저희 연구소에서 매년 수행하는 한옥 전수조사입니다. 이제 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한옥 말고 도시형 한옥을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대구의 한 구인데요. 상당히 많은 수의 한옥들이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등급을 나눠봤더니 보존해야 되는 A등급에서 이건 뭐 철거해도 되는 C등급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포 현황을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구역 지정을 막 했죠. 재개발구역.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의 이제 근린재생 유형에는 이런 가치들을 좀 활용을 해서 쓰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건데 이건 아마 선도지역 지금 공모 준비하는 분들도 좀 참고 팁으로 좀 드리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도 이건 저희가 이제 건축문화 기반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공공주도형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민간이 스스로 하는 두꺼비 하우스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 자력형 일자리 창출들이 여러 가지 결들이 있을 겁니다. 집주기 사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주택도 요즘에 많이들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구에는 이제 주민들이 모아서 협동조합 주택을 만들기 위한 소통이 원활한 주민만을 위한 회사도 자회사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동네에서 그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동네 목수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근린재생 사업에서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들, 특히 근린재생은 보시다시피 그런 골목경제라든지 소규모 건설업,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소규모 건설업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들은 동네 단위의 이러한 건축 서비스 산업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린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동네 단위의 소규모 건설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육성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건축가를 구성한다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들은 굉장히 여러 업종들이 결합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창조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물리적인 기반을 통해서 일부는 이제 사회문화복지 네트워크로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건 보면 이제 그랬을 때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텐데 목표를 설정해서 활성화 계획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를 추가 선택할 때 이러한 지도들을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가 마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 그다음에 합의 형성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개방된 이제 의사소통 툴,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법안에 도시재생 지원 기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LH, 국토연구원, 저희 연구소 이렇게 세 개라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재생 지원 기구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공모를 한 다음에 여러 지자체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한 번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근린재생에서는 중요한 게 사람과 사회적 프로그램 중심이 이제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원리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계획 수립하고 향후에 근린재생형 주관 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건축도시공단연구소의 신경미 부연구위원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대표를 맡은 신경미입니다. 사업부님이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수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지역의 건축 문화 자산을 활용한 기기 때문에 풍경을 맞춰서 어제 오늘도 다른 분에서 많은 해외 사례들을 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겹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건축문화 자산 활용에 초점을 맞춘 사례를 몇 개 소개해드리고 재생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또 제도적 기반이나 계략을 하실 것 같으면 이거랑 관련돼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법이 있어서 그 법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생사례는 제가 한 4가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2가지는 지금 재생 특별법과 같은 시스템으로 기본 계획 같은 거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뒤쪽에 2가지 사례는 조금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과 다르게 진행된 사업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더블린의 템플바 사례입니다. 더블린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더블린의 중심에 있는 문화지도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산업이 성장했던 지역이어서 역사 문화지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5, 60년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전통 산업이 쇠퇴하면서 좀 침체기를 거치다가 재생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더블린 이 템플바 지구의 재생 사업은 여는 유럽 사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자체의 개발 사업은 바로 이렇게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으로 이어진 건 아니고 초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 회사에서 교통센터를 지역의 역사 구조와 정을 불안하게 교통센터를 설립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이런 어떤 개발 사업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반대가 생기면서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런 와중에 이게 1, 2년 사이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연도를 보시면 10년 단위로 벌어진 행위인데 그런 와중에 지역의 어떤 이런 특성을 살리면서 지켜나가자고 하는 템플바 디벨로먼트 카운시라고 하는 템플 발전 협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초가 돼서 이 지역이 현재의 어떤 문화지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를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템플바 액션 플랜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역의 문제나 계획, 체계, 자원 같은 걸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와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TBDC하고 템플바 카운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화 소도라고 하는 커다란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지정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큰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동시에 이제 그 총리실 정부에서 이거 관련된 재생 관련된 자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 설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91년부터 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개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해서 공공 공간을 활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그 조직 체계인데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주목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 상인이 그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협의체가 기초가 돼서 주도적으로 이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충격을 기울이면서 합의가 됐고 여기서 그 TBDC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 지역의 도시 형태와 자원을 활용하자고 하는 그 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것이 이제 추진이 된 것이 가장 주목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을 또 가로를 도전을 하고 또 보수를 통해서 현대적인 용도로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또 현대적 건축물도 굉장히 새롭게 지역에 어울리게끔 조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쪽에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는 예술, 문화, 사업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를 되어 있고요. 1층은 주로 이렇게 바들이 자리를 하고 위에는 다른 용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복합 용도를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용도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는 지금 사실 제가 작년에 갔었을 때인데 할리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평평한 주말인데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활성화된 지역이었고요. 여기 써있는 저 수치들은 실제로 그간의 성과의 결과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재생 사업에서도 많이 그 주목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생 사업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홍대 같은 데서 늘 나타나지만 지역이 이제 고급화되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라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지구이기 때문에 그 차량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생기는 주차 문제 그리고 공공에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던가 그다음에 말로는 여기가 문화지구라고 표명이 되어 있고 공연과 예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가보면 약간 템플바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주점이 공연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일식 요소들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주류 그런 걸로 생기는 지역의 어떤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약간 느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일본 사례인데요. 쿠라시키 이야기가 주변적 정비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 공공시설이 5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민간지구 일대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이제 보행자 통행료의 감사원을 이루면서 저희 앞에 나온 것처럼 빈 점포나 빈 집들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을 재생 활성화 시켜서 현재 성공을 이룬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에 일본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이 쿠라시키는 이 법에 근거해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2010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본 계획이 이제 인정 기본계획으로 이제 승인을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여러 관련 부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쿠라시키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목표는 저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네 개의 이런 각각의 구역들의 특성을 유지하고 거기에 자원을 활용하면서 매력을 상승시키고 활성화시키자 이런 모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활성화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대표적인 6가지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물리적인 어떤 건축물을 재정비해서 활용한 두 번째 그 사업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지하철역인데요. 원래는 이제 요 뒤쪽에 지금 여기 중심 삼성과 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많이 이용하는 그 풍경 골목길로 활성화된 지역인데요. 이 메인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이 이면 도로들이 이제 활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주로 여기에서 오면 여기서 바로 그냥 뭐 관광차나 이런 걸로 해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바로 왔다가 그냥 치고 가는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메인도로 후면에 원래 역사 자료를 다시 좀 활력 있게 만들자 이렇게 취지를 갖고 진행된 사업이고 거기에서 이 쿠라시키 이야기관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이제 중간에 어떤 거점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킨 계기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재정비하면서 관계된 주체인데요. 이쪽에 그 반공공모기관 성격의 사업 추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주체가 돼서 재원을 마련하고 경제산업성에서 이제 보조금 투자를 받아서 디자인센터 관리 운영을 해서 이 지역에 그 전통 공예와 관련된 그런 상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재생 리노베이션을 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이 주식회사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이 플라스틱 중심 시장 활성화 협의회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그 설계 전문가, 설계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지역, 이 건물을 이제 리노베이션 하면서 사실 이제 그 실제로 많이 이 지역이 활성화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간 한 3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 지역이고요. 이 건물은 일본에서 많은 또 이런 상들도 받아서 성공률을 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던의 이제 브릭레인 지역의 양조장을 활용한 그런 사례인데요. 그 런던에 여기 지금 써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브릭레인은 이제 동쪽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런던 전체 지역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쪽 서쪽 지역은 이제 두 번의 올림픽을 위치하면서 굉장히 외곽 지역 분야도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동쪽은 굉장히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했었습니다. 특히 런던 안에서도 끔찍한 살인 사건의 발상지로서 계속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브릭레인 일대에 한가운데 위치한 이제 양조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89년에 이제 양조장 기능이 사라지면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외부에 걸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굉장히 쇠퇴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방글라데시나 이런 이민자들이 또 거주를 하면서 이제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셋이나 이런 데처럼 임대료가 싸지고 이러면서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문화적인 특성을 갖게 되면서 재생이 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랑 좀 다르다고 한 것이 사실 제가 별로 설명을 해드릴 게 오히려 없을 정도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기반이 마련되거나 뭔가 체계적으로 외부 사람의 주체가 바뀌어가면서 여기를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간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변화가 진행이 된 곳이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실은 도시 계획을 하고 이런 재생 사업을 하고 정부나 공공에서 전략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도 이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 여러 주체들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걸 어떤 시스템은 없었지만 여기에 다양한 예술가들이나 원래 지역 주민이나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역할을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거기서 나온 이제 결론이
문화예술 중심지로 만들자. 그리고 앞에 써 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이 지역을 유지해 나가자. 이거에 이제 합의를 두고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아까 보여주신 원래 그 양조장 옛날 모습 그대로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형태나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잘 살리고 바꾸고 이노베이션한 상태고요. 내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문화지구로서의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썬데이마켓 같은 것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고요. 또 바로 인근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 리스티드된 모델된 등재 등록 건축물 등록 문화재죠. 그런 것들로 된 일단의 그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풍모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런던에 있는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인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사진 모습 그대로인 상태의 사례입니다. 그 테이트 모덤과 같이 활용 발전소고요. 지금 이것도 재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상태의 대상이십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벽돌 건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기능이 다해서 이것도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80년대 이제 전력 생산 중단되면서 쓸모가 없게 됐고요. 80년대 이니셔티브에서 리스트 빌딩 그레이드 2로 등록을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84년부터 계속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84년에 테마파크로 개발을 하려던 계획 아니었고요. 2004년에 또 다른 데서 계획을 해서 발전소 건물을 이제 이거 보존을 하면서 계속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습인데 계속 번번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것들 문제로 개발이 중지가 됐었고요. 그런 나중에 2007년에 그 리스테드 빌딩 그 등급을 한 단계 더 승격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2012년에 다른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현재 이제 개발이 이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재개발 계획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이사를 시키고 이전에 프랭크 게이트와 리포스터를 임명하면서 이전에 그 아리오사가 수립했던 마스터를 다시 채택을 해서 지금 조금 발전을 시켜서 나온 계획안입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건축 박물관으로 활용하면서 주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아파트와 주거지가 복합된 그런 공간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현재 모습, 위에가 현재 모습이고 가장 최근에는 다시 그 박물관 활용에 대한 공모전을 추진해서 외부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나 이런 거에 건축 박물관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지금 예상되는 기대 이익 효과로 일자리 창출, 주거 공급, 소매점, 새로운 신규 소매점 창출 이런 것들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부분인데요. 이 사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개발안이 되어 있으면서 그대로 이제 해오지 않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로 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하면서 리노베이션을 하는 그런 새로운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난달 2013년 연말에 오픈하우스 런던이라고 하는 행사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거는 이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런던에서 이미 한 20년 정도 진행된 행사인데 평상시에 들어가 볼 수 없는 좋은 건물이나 공공공간 그런 것들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건축 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작년 말에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이 선택이 돼서 지금 이제 새롭게 공간이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 마지막 터미널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됐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일부 앞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문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지역 특성을 유지하거나 형성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때는 물론 다양한 창조적인 공간이 나오지만 지역 자산 또 오래된 건축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던가 또 다른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지역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제가 3가지 정도로 도시의 건축문화 활용을 하는 도시의 제가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의 자산이나 특성을 전제로 활용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의 건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활용을 하면 이런 재생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관심과 확신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역의 전체적인 비전이나 수립되는 지자체나 그 공공에서 갖고 추진이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게 제 세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내 중요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국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